뿌리니 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학개론 20점을 올려주는 여학강 하편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다라고 하면 정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얘기하는 건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편익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일단 생산을 얘기하면 비용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생산자는 항상 소비될 때 편익을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를 투입하는지 비용을 먼저 고려한다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편익은 소비를 따질 때 고려를 하는 거고 비용은 생산을 따질 때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이 둘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꼭 중요한 부분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죠. 주택정책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엄청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인생에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 주택정책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임대료 규제정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적정 임대료 이하의 수준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보면 시장에 정부가 진입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한대요. 어디가 틀렸죠? 그런데 이 문장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공급자가 시장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단기에만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기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탄력적인 장기에는 그 주택난이 더 심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배우게 될 분양가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도 정리가 한꺼번에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단기 임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스타의 상황에서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보기에 국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해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는 가격으로 해보자. P-의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정부가 P-의 가격으로 임대료를 균형을 딱 잡아버리면 이거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수요자들, 임차인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어떻죠? 집주인들이 갑자기 집을 내놓기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론을 조성하는 건 수요자들이긴 하지만 일단 집주인들이 공급량을 결정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결국 집주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공급량 QS와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QD만큼의 차이가 주택 공급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당연하게 장기에는 더 탄력적이잖아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 위에서 공을 하나 떨어뜨려 볼게요. 단기에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곡선 모두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공이 쉽게 튀지 못하죠. 장기에는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기울기가 더 낮아진 그래프를 상상해 보시고 그 위에다가 공을 튀겨 보세요. 그러면 공이 훨씬 더 잘 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말 단순하게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정말 공이 잘 튀는 장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낮아진 그래프. 이렇게 평평해진 그래프에서 주택 부족량은 지난번보다 더 심해진 거 보이시나요? 사실 탄력성은 수요 공급 이론 앞에서 배우신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아련하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책론에서 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탄력성은 말 그대로 파워예요. 그럼 파워 중에서도 어떤 파워냐? 조세 회피 파워고 그리고 정부 정책 회피 파워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이 파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급 곡선을 보시게 되면 수직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급자의 회피 파워가 제로라는 뜻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공급자의 회피 파워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부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종전에 탄력적인 공급 곡선에 비해서 완전히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때에 초과 수요량이 좀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규제가 아니라 당근 정책,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수요 측, 즉 임차인에게 주느냐 아니면 개발업자와 같은 공급 측에 주느냐로 나뉩니다.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임대료 쿠폰을 줘서 즉 주택 바우처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서 현금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낼 때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아예 소득을 보조해 주어서 현금을 뿌려서 임대료 쓰시든지 알아서 쓰시라고 막 주는 거죠. 사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서 공부했었을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빠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이었던 주택 바우처와 같은 임대료 쿠폰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일단 이 쿠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임대료를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최대가 되죠. 근데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간다고 시부모님이나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코로나인데 뭘 내려와. 됐고 농협 110-889-33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도 이미 현금의 효용이 최대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인 소득 자체를 보조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의 효용이 가장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보조금을 이번에는 공급자 측, 생산자 측에다가 제공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은 만큼 그대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의 안정화 효과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자체를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 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공임대 공급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20년짜리 장기 전세가 있고 그리고 30년짜리 행복주택 월세 내는 게 있죠.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 공적 기금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기금을 공적 주체에게 전달을 하고 이 돈으로 집 사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적 주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돈으로 행복주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적 주체가 국민들에게서 월세를 받는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거죠. 단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확실히 훨씬 더 저렴하니까 사적 임대에 있던 임차인들이 우르르 몰려가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사적 임대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사적 임대에 있어서의 임대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에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임대료가 떨어진 사람이나 모두 다 임차인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항상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일단 단기에는 줄어든 임대료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장기에 계속해서 이런 집주인들이 낮은 가격에서 임대료로 집을 줄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집주인들이나 분양업자나 개발업자들이 그냥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려던 거 임차인한테 안 주고 자기 아들, 딸한테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적 임대시장에 임차인 토하고 사적 임대시장에 집주인 토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건 공적 임대시장만 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적 임대시장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 행복주택에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시장 전체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시장 간의 이동만 있었던 거지 공급 전체에서는 늘어난 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인 집주인에게 월세 주던 거 국가 집주인에게 월세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임차인들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 기준에서는 사적 임대주택을 가거나 공적 임대주택을 가거나 이제 선택권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공적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해서 임차인에게 하나의 대체제를 더 갖다 주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탄력성이 뭐라고 했죠? 조세 회피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파워가 생겼다면 결국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으니까 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조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눈물이 막 앞을 가려.
여기 보시게 되면 세금의 기능이 5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 정권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요즘에 핫한 게 소득 재분배 문제죠. 그러니까 이 3번 소득 재분배 부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 소득 재분배 얘기를 왜 하느냐,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또는 요즘 핫한 양도세 부분을 거둘 때 사회 계층 간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세의 정가와 귀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세의 정가와 귀착이라 함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100%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탄력성에 따라서 그 부담의 수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나왔던 탄력성, 탄력맨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탄력맨이 어떻게 하면 힘이 세지죠? 일단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체재는 더 많을수록 그런데 기울기는 낮아지면 이때 탄력맨의 힘이 최고치가 되죠. 이렇게 탄력성의 최대치가 되었을 때 어떤 힘이 커진다고요? 조세 회피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조세 정책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 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경제학에는 고전학파 학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고전학파 학자들이 보기에 토지의 공급은 제한적이고 따라서 토지의 공급은 항상 수직의 공급 곡선, 즉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조세 회피 파워가 아예 없다고 본 거예요. 이 고전학파들의 의견에 따르면 토지의 공급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자원의 왜곡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미친 효율성을 가진 조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대의 토지세도 이러한 경제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오늘로 학개론 20점을 올려드리는 정책론을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